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일 오후 12시에 탄소성 변형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 됐네요. 우리 이제 이번 학기 강의 시간도 2주밖에 이제 남지 않았죠. 2주 지나고 나면 2주 강의하고 나면 이제 기말 시험 필기 시험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은 오늘 요 8장의 내용을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한 35분 정도 강의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물 발표를 한 40분 정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0장 내용 금요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10장 강의 내용,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이 며칠이죠? 12월 10일 종강을 할 때 11장 강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를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조금 한번 살짝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투영도를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투영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경화 현상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화 현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스테레오 투영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결정 하에서 변형률과 그 다음에 변형 속도 텐서, 그 다음에 스핀 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탄소성 변형, 단결정의 탄소성 변형 구성 방정식도 그냥 소개만 간단히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내용인데요. 단결정으로 이루어진 인장시편을 인장을 시켰을 때 실제로 어떤 변형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여기 지금 소개를 하는 거죠. 인장시편을 만들어서 인장을 시킨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특정한 방향,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슬립계라고 불렀죠. 그죠? 슬립계라고 불렀는데, 그 슬립계에서 슬립이 일어나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슬립면은 회전을 하고, 거시적으로 보면 이것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 계략도로 나타내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슈미트 법칙을 소개를 할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거예요. 슈미트 법칙은 뭐냐면 특정한 면에 특정한 방향으로 전달 능력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게 사실은 슈미트 법칙이죠. 그러니까는 1번 방향으로 인장 능력 시그마가 걸렸을 때 슬립 평면의 법선이 인장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 파이, 그 다음에 슬립 방향이 인장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 람다라고 하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람다만큼 곱해진 성분이 전단 능력 성분이 되는 거죠. 전단 능력 크기가 돼요. 그런데 어떨 때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요 전단 능력이 특정한 값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은 그 특정한 값은 어떤 값이겠어요? 우리가 저기 7장에서 격자 구조 안에 전이결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이결함이 한 칸씩 이동해 갈 만한 크기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주 타당하죠. 격자 구조에서. 요 슈미트 인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단결정으로 구성된 인장시편의 경우에는 인장 방향에 대해서 코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람다가 대략 한 0.5 부근되는 곳에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인장 항복 능력이 최소가 되고, 그 외의 방향에서는 점점 소성 변형을 시키는 인장 능력의 크기가 점점 증가를 해서 대략 요게 아마 망간 금속 재료 중에 망간이라고 하는 재료에 대한 실험인데, 망간을 단결정 인장시편으로 만든 다음에 각도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각도별로 그 인장 능력을 가했을 때 실제로 소송 변형이 일어날 때의 단축 인장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값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는 훨씬 큰 값이 작용을 해야지만 소송 변형이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슈미트 법칙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금속 재료들은 단결정 구조가 대부분 아니에요. 단결정 구조인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단결정 블레이드, 터빈 블레이드, 단결정으로 만들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 단결정 구조의 인고. 그런데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 단결정 구조는 또 소성 변형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단결정을 우리가 취급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면 단결정이 아니면 금속 재료가 대부분 다결정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다결정 결정립이 인장시편 안에 결정립이 많이 작은 결정립이 여기 지금 그림에 나타냈는데 인장시편의 단면을 따라서 작은 결정립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게 다결정 구조의 금속 재료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인장시편을 인장 시험 방향으로 잡아 늘린다고 하면 글자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단축 인장 시험을 해서 인장 능력을 준다고 하면 이 응력이 여기 지금 파란 선으로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필기해 놓은 건데 이렇게 그 파란 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각 결정립 단면에서는 이 높낮이가 다 틀리다 이런 얘기야. 그 인장력의 크기가 다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에 의해서? 이 슈미트 법칙에 의해서. 요 그림에서 어떤 결정립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놓여 있으면은 뭐 지금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값. 그다음에 또 다른 결정립은 그보다 작은 값. 또 다른 결정립은 또 다른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각 결정립마다 보여주는 응력의 크기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그것이 다 합해져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시그마인 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인장시험하고 뭐 유동력을 구하고 인장시험 혹은 압축시험에서 유동력 그 측정하고 이럴 때 그 유동력은 뭐예요? 평균값이에요. 단면 평균값. 아예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면 평균값 이렇게 해서 써놓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물리적 소송론, 그러니까 결정학적 소송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단면 평균값은 일정하다고 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면을 따라서 이 응력의 크기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인장 방향 응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슬립 개 방향이 틀리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로에서부터 서서히 늘려갈 때 이 단면 전체에 걸쳐서 한꺼번에 소송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다결정이라면 어떤 결정립에서는 먼저 소송 변형이 일어나고 다른 그 이웃한 결정립에서는 조금 더 지연됐다가 소송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 전체에 걸쳐서 항복이 동시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무리란 말이죠. 그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한두 케이스, 특히 그 연강 탄소량이 조금 낮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연강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장시편을 만들어서 인장시험을 해보면 항복점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해요. 그죠? 항복점이 딱 그 꺾어지게 나타나는 거는 단결정 외에는 이렇게 다결정인 경우에는 항복점이 딱 꺾어지게 나타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어떤 결정립은 미리 항복을 일으키고 또 어떤 결정립은 늦게 지연돼서 항복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금속 재료에 뭐 금속뿐만 아니라 뭐 비금속도 마찬가지지만 그 항복력을 어떻게 측정해서 사용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딱 그 명확하게 꺾어지는 탄성 변형하고 소성 변형이 딱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해서 사용한 그 항복력을 결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0.2% 곡선 이동법, 0.2% 옵셋 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한요소 해석을 하게 되면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이렇게 결정학적 소속론 혹은 물리적 소속론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탄소성 변형 유한요소 해석에는 따로 모델링돼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모델링돼 있냐면 완벽한 연속체로 모델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각 결정립마다 슬립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델링이 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항복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항복을 일으키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평균 인장 능력을 준다 하더라도 인장 시편을 그 시뮬레이션하는 경우를, 수치 시뮬레이션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인장 능력을 서서히 증가시켰을 때 어떤 특정한 값, 즉 항복력에 해당하는 값에 도달하기 전에는 단면 내 어떤 부분도 미리 항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딱 항복력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렇게 그 계산되도록 모델링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 재료는 단면에서 부위별로 국부적으로 막 항복이 미리 일어나고 그다음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뒤섞여 있고, 그 평균값에 대해서 그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 평균값을 측정할 뿐인데, 그 평균값 측정한 걸 가지고 이번에 수치 모델링을 하면 이제 살짝 다른 재료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금속 재료를 보면서 실제로 어떤 값을 측정하는 거하고, 그거랑 유한요소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비교를 해서 뭐 피팅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뭔가 그 측정되지 않은 실제 측정하기 어려운 값을 역공학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그 역공학으로 구한다든가 할 때 이런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수리적 소속론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으로 물리적 소속론의 이 다결정 소재, 뭐 금속 재료는 뭐 거의 99.99%는 다 여러분들이 다룰 거는 다결정 소재예요. 이 얘기를 이제 꼭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분해 전달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슬립계 방향으로 그 분해된 전달 능력, 아까 방금 그 슈미트 법칙에 따라서 분해된 그 전달 능력이 특정한 값에 도달해야지 그때 전이가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재료 상수죠. 그런데 그 값도 그 동일한 그 결정격자 구조 내에서 그 값도 자꾸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경화 현상이죠. 그렇다면 왜 증가하는가 하는 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결정린 경계라든가 아니면 전이의 집적, 전이가 자꾸 쌓이는 거. 전이가 변형하기 시작하면 전이가 일정한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전이의 양이 증가를 해요. 7장에 그런 증가하는 그 메커니즘도 살짝 그 계략도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 전이가 그 축적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정립 경계가 맞기도 해서 경화가 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또 경화가 되는 큰 요인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스테레오 투영도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스테레오 투영도인데요. 스테레오 투영도는 요거를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잘 이해가 그 안 될 거예요. 저는 그 아주 이거를 자주 보면서 사용하는 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 육방격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금속 재료는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육방격자가 아니죠. 육면체 격자 구조. 그러니까 정육면체 격자 구조. 그래서 면심 입방 격자 구조, 그다음에 최심 입방 격자 구조. 둘 다 정육면체의
그 8개의 꼭지점에 원자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원자들이 면에 있느냐 아니면은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의 중심에 있느냐 이렇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격자 구조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그 두 개 주사위 모양의 격자 구조에 한해서 이제 이해하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스테레오 투영이라는 게 뭐냐면 3차원으로 나타내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그 2차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환산하냐면 자 X축 여기 지금 그렸죠. X축 그다음에 Y축 그다음에 Z축 이렇게 향하도록 격자 하나를 여기다 위치를 시키고 그러니까는 요 좌표계의 중심은 요 격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밀러 지수, 방향 밀러 지수 이렇게 두 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요 면 밀러 지수를 따지자면 x 방향을 보고 있는 요 면은 대괄호하고 1, 0, 0. 그다음에 반대쪽은 대괄호하고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윗면 0, 0, 1. 그다음에 오른쪽 면 0, 1, 0. 반대쪽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향을 나타내는 그 네 개의 지점에 일정한 반지름을 설정을 해가지고 구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 제일 꼭대기 점에서 이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 격자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각 면이나 방향 각 면이 이루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게 이제 정점에서 내려다본 그 정육면체 격자의 윗면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게 격자 구조의 윗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윗면은 뭘 향하고 있냐면 중심점이 뭐에 해당하냐면 그 002를 가리키고 있는 요 직선이 내가 설정한 9를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 요 점이 바로 요 중점에 해당하는 거죠. 네모로 표시된 요 점. 그 다음에 각 그 면의 법선이 내가 설정한 9하고 만나고 있는 지점들이 예를 들어서 100, 그죠? 그 다음에 010, 지금 X, Y, Z 축이 지금 여기 그 X는 아래쪽, Y는 오른쪽, 그다음 Z는 이 평면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는 쪽 이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1 방향이라고 한다면 111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면은 여기 지금 삼각형 표시가 돼 있어요. 이 111은 뭐야? 이 뒤 그림으로 다시 가면 111이 면이 원점에서 요 꼭지점을 지나는 그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쭉 직선을 그리면 요 9에 만날 거라고요. 그래서 요 직선이 요 9에 요 정도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구면하고 교차하는 지점. 그게 바로 이제 요 세모점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모든 가능한 슬립계 슬립계라고 미리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모든 가능한 방향들 그러니까 육면체 격자 구조에서 가능한 모든 방향들이 구하고 만나는 점을 다 여기다가 사각형 혹은 동그라미 혹은 세모로 표시를 쭉 해놨어요. 그러면은 요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요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따로 떼놨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표준 삼각형이라 그래요. 그 영역이 총 24개가 있는데 24개가 있는데 24개 맞나요? 맞죠? 이렇게 8개 24개 맞는 것 같아요. 8개 중에서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삼각형 안에서의 움직임은
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영역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그 다른 영역에 있는 삼각형을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키면 이 파란색 빗금친 삼각형으로 격자를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표준 삼각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요 안에서 한 점은 뭐겠어요? 한 점은 특정한 방향을 나타내요. 격자 구조 안에서 특정한 방향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꾸로 여기 로드 엑시스라고 점 하나를 찍었잖아요. 그죠? 점 하나가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결정 인장시편을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100 방향, 100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요 뒤에 요 X축 방향으로 정확하게 인장시편 잡아당기는 인장시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인장시험을 수행하면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기냐면 100 방향으로 잡아당긴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랜덤하게 인장시편을 만들면 그 인장시키는 방향이 요 9하고 만나는 점으로 표시가 돼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점 하나로 표시가 될 거라고. 요 평면에 투영된 점 하나로. 그게 바로 요 점이죠. 로드 엑시스라고 하는 점. 자, 그런데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 지금 단결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결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인장시편을 계속 잡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 슬립계가 회전하지 않고서는 잡아 늘려지지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회전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만 그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지만 각 슬립계에서 계속 그 미끄럼이 슬립이 일어나면서 거시적으로는 이게 잡아 늘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이 우리 교재 어딘가에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좋은 그림은 저기 있죠. 우리 교재 323페이지를 봐야 돼요. 교재 323페이지. 교재 323페이지 그림 8.5하고 324페이지의 그림 8.6. 이걸 보면 이 슬립계가 슬립 평면이 회전하지 않으면 인장이나 압축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로드 엑시스가 인장 변형을 시키면 이 로드 엑시스가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하는 거니까. 슬립 평면이 회전하는 거니까. 점이 이동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슬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그 인장 하중을 가했을 때 그 슬립계에서 제일 처음 전단 변형이 일어나는 곳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슬립계예요. 그런데 회전을 하다 보면 점점 이 회전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다가 요 회전을 쭉 하다가 요 경계선에 딱 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 로드 엑시스가 요 봉축이죠. 그러니까 인장 방향, 인장 방향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는데 격자가 이렇게 회전하다가 보면, 자, 요 빗금친 곳 안에서 이제 지금 봐야 돼요. 쭉 회전하다 보면 이제 어딘가로 가다 보면 요 경계에 딱 만나겠죠, 그죠? 경계에 만나면 다음 그림, 여기 지금 그림이 있군요. 경계를 만나다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는데, 실제로 인장 방향이 바뀐 게 아닌데 격자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인장 축 방향이 요 표준삼각형 안에서는 어디론가 이렇게 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어디론가 향하는데, 경계선 위에 도달하면
경계선 위에 도달하면 지금 그 삼각형 안에서 슬립 하나 일어나는 거는 단일 슬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경계선 위에서는 두 개의 슬립이 일어날 수 있어서 경계선 위에서는 두 개의 슬립, 경계선이 지금 여기 다 실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중 슬립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이 아니라 뭐죠? 교차점 위에서는 이 영역을 여러 개 이렇게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그죠? 교차점에서 이럴 때는 어떤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날 거냐? 여러 방향으로 슬립이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땐 다중 슬립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중 슬립 이상은 다중 슬립이, 그러니까 슬립이 그 인장시편을 잡아내려면 여러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여러 방향의 슬립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걸 다중 슬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강의 자료에 그 경화 현상에 대한 그림을 우리 교재에 있는데 경화 현상에 대한 그림을 안 그려 따로 안 뽑아놨는데 우리 교재에 328페이지 그림 8.9를 보면 오버슈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잠재 경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요 경계선 방향으로 이제 그 인장축이 회전을 해서 그 경계선 방향으로 쭉 가다가 경계선 위에 딱 도달하면 슬립이 일어나는 조건이 같기 때문에 왼쪽 영역이나 오른쪽 영역으로 슬립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같으니까 다시 계속 잡아당기면 이 표준삼각형 안으로 이렇게 되돌아와서 또 이게 회전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B1 영역으로 그냥 막 넘어가서 슬립이 일어나는 현상이 실제로 관찰이 돼서 현미경적으로, 그러니까는 전이의 그 모습이 직접 관찰된 게 아니고 전이의 덩어리에 해당하는 슬립 면이 현미경으로 아주 오래전에 관찰이 돼서 이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해요. 넘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화의 두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뭐냐면 일단 격자 구조가 회전을 해야지만 변형이 지속이 된다. 회전이 심해질수록 그 다음 회전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경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오버슈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오버슈팅이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걸 갖다가 잠재 경화라고 얘기해요. 이 다중 슬립이 일어나는 상황에 도달한 경우는 경계선에 이렇게 딱 도착하면 이제 A2 영역이나 B1 영역이나 다 슬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잠재적인 경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쪽 다 이제 회전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격자 구조는 하나인데 이제 회전을 A2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B1 영역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단결정 구조라 하더라도, 그리고 전이가 더 쌓이거나 뭐 이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 후속 회전은, 후속 전단 변형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격자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돼야 되는 방향이 그냥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회전 변형이 힘들어진다. 이게 이제 경화 현상의 근본 원인이에요. 자, 다결정립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거는 결정립들이 그 회전을 상호 구속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결정립은 이런 슬립계로 회전하려고 하고 다른 결정립은 또 저런 방향으로 또 회전하려고 하는데 서로 구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하고 계속 전이를 이동시켜야지만 격자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한 분해 전단 능력 자체가 커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현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마치 인장 항복 능력이 자꾸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분해 전단 능력 크기 자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는 후속
슬립을 일으키려면 더 큰 전달 능력을 가야 된다. 더 큰 분해 전달 능력을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경화 현상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 벌써 30분 지났네요. 이것만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강의 한 10분만 더 설명하고 강의 끝내도록 하죠. 단결정 변형의 운동학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결국은 뭘 만드냐면은 변형 속도 텐서하고 그다음에 스핀 텐서를 만들면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유한 변형의 그 탄소성 변형 구성 방정식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D하고 W를 격자 구조로 표시를 해주면 그러면은 이 격자 구조에 근거한 탄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보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는데 좀 도움을 주도록 제가 조금만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격자 구조를 이제 감안을 해서 격자 구조를 감안을 해서 탄성 변형 격자 구조가 탄성 변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 그런데 격자 구조가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슬립 변형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달 능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격자면끼리 서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소성 변형이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격자의 모양은 어때요? 소성 변형 전이나 후나 격자 모양이 바뀐 건 없어요. 그죠? 단지 전이가 쭉 미끄러져 지나간 것 뿐이지. 그 다음에 탄성 변형은 어떠냐? 이 격자 구조가 살짝 평행사 변형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물론 이건 이제 2차원에서의 모델이긴 하지만 3차원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직각을 유지하는 사각형을 그렸고 뭐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렸고 그다음에 요 그림은 살짝 정사각형에서부터 살짝 변형한 평행사 변형을 그렸어요. 이랬을 때 격자 슬립 평면을 따라서의 단위 벡터를 S0, 그다음에 슬립 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N0라고 한다면 전단 변형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슬립 변형이 일어난 후에도 S0나 N0는 여전히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상첨자로 알파를 썼는데 이거는 알파 슬립계에 한해서 이렇다. 그런데 슬립계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 면심 입방 격자 구조 그러면 벌써 슬립계가 한 1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놓여진 원자 간격의 그 거리가 같은 방향이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면심 입방 격자 구조는.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하나를 알파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성 변형을 해서 살짝 그 정사각형 직각을 이루고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으로 살짝 바뀐 경우에 슬립 평면 방향은 그대로 S 알파로 두고 그 다음에 슬립 평면 수직한 방향을 그대로 N 알파로 두면 이제 요 S 알파하고 N 알파는 요 단위 벡터에서 살짝 크기가 변하게 돼요. 탄성 변형 한 양만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런 내용은 지금 우리 교재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강의 자료에 추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자료 다운받은 거 대비 제가 틀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라운드 스몰 X는 과거 강의 자료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변형구배 텐서를 구해보면 변형구배 텐서를 뭘로 표시할 수 있냐면 방금 정의한 S 벡터랑 S0랑 N0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릭 개마다 변형구배 텐서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각 슬릭 개별로 F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표현이 뭐냐면 요 표현이거든요. 정확 요거는
벡터는 그 기본적으로는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세로로 성분을 쭈르륵 표시하는 것을 기본 형태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벡터 연산을 할 때는 벡터를 가로 놓은 걸로 취급하고 싶으면 반드시 트랜스포즈를 취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특히 벡터끼리 내적할 때는 앞쪽에 트랜스포즈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요거죠, 그죠? 요 N0 하고 X하고 내적하려면 N0 트랜스포즈 곱하기 X 해라. 그러면 행렬 벡터의 연산 그 룰에 따라 가지고 계산이 된다. 이제 이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라지 X 벡터는 그럼 뭐냐? 이거는 원점에서 우리가 현재 관심 있는 점까지의 기준 모양에서 변형하기 전에 모양에서의 위치 벡터죠. 여기다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요게 라지 X 벡터고 요게 스몰 X 벡터예요. 그죠? 변형 전, 변형 후. 그러면은 변형굽의 텐서는 요거를 마저 설명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S0하고 N0 트랜스포즈한 거 서로 곱하면 뭐가 되냐면 행렬이 하나 나오죠. 2차 텐서가 나오죠. 그 2차 텐서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의예요. 여기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설명이 됐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냥 표현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차 텐서죠. 그러니까 행렬로 표시되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그 정의를 사용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파 실리계의 변형구배 텐서는 1 플러스 요 행렬 곱하기 감마 알파. 요 알파 실리계의 전단 변형률. 전단 변형률은 요 정사각형의 높이가 1일 때 얼마나 밀려갔느냐 하는 게 이제 알파인데 그 길이가 n0 알파 곱하 내적 x면은 그만큼 이제 곱해진 것만큼 밀려갔다. 그래서 그거를 쭉 정리하면 마치 감마 알파의 S0, N0 요 행렬이 곱해진 것처럼 변형구배 텐서가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역행렬은 비슷한 논리로 해서 1-S0 그다음에 N0 행렬의 감마 알파 곱한 거. 요 감마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감마라는 건 결국 뭐냐면 감마의 알파 상점자 알파는 알파 슬립계의 전단 변형률 값이에요. 알파 슬립계가 기준 길이 1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끄러져 갔느냐 하는 거를 감마 알파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은 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후에 탄소형 변형 구성 방정식은 요 감마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알파 슬립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단 변형됐느냐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뒤는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 없고 6장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단지 뭐만 다르냐면 변형구배 텐서를 S0, N0 저기 2차 텐서 행렬로 표시된 2차 텐서로 나타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D하고 W 요게 이제 유한 변형의 구성 방정식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요 D하고 W가 뭘로 표시될 수밖에 없느냐? S0, N0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최종 정리가 요 강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D하고 W는 각각 이렇게 P 오메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P 오메가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 이렇게 정의된 거다. P하고 오메가는. 제로 다 뺀
N면은 S알파, N알파, N알파, S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는 S알파, N알파에서 N알파, S알파를 뺀 것. 이렇게 정의됐어요. 그러니까 P하고 오메가가 여기 있죠. P하고 오메가 뭐냐면 격자 방향 S하고 N으로 정의가 된다. 이게 이제 변형속도 텐사하고 그다음에 스핀 텐사 격자 구조에 대한 변형속도 텐사. 그러니까 알파 슬립계의 변형속도 텐사하고 그다음에 스핀 텐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알파 슬립계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이 그 아마 두 번째 강의 자료는 탄소성 구성 탄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8의 3절까지만 설명하기로 하죠. 8의 3절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8의 3절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하고 그다음에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요 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은 요 시그마 2의 흰 동그라미 화이트 닷 자리에 요거를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요 D2 자리에 요거를 대입을 하면 요 식이 얻어져요. 그다음에 요 식을 이제 쭉 정리를 해서 경화 현상 지금 설명을 생략하고 결과만 정리하면 두 번째 강좌로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자, 응력 시그마 화이트 닷, 그다음에 탄소성 변형 강성 텐사, 그다음에 변형 속도 텐사. 그런데 변형 속도 텐사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요 P하고 요 베타가 뭐냐면 아까 오메가로 정의된 것들이에요. P하고 베타 그 슬립계 알파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알파는 1에서 n까지 슬립계 다중 슬립하는 경우에 슬립이 일어나는 모든 슬립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베타 1에서 n까지 그래가지고 꽤 복잡하게 이제 탄소성 그러니까 단결정 하나가 탄소성 변형할 때의 구성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화 현상까지 이제 곁들이게 되고 경화 모델까지 곁들이게 되고 지금 이게 이제 경화 모델 두 번째가 경화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꽤 복잡하게 구성 방정식이 전개가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6장에서 공부했던 유한 변형의 식에다가 격자 방향만 고려한 거예요. 격자 구조니까 그 격자 방향이 어디에 좀 들어가 있냐면 n 벡터하고 s 벡터가 p라고 하는 2차 행렬하고 베타라고 하는 2차 텐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단결정에 대한 구성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경화 현상 또 추가로 모델이 설명돼 있고 8장에 9장에서는 이제 다결정에 대해서 설명이 돼서 다결정은 이 단결정에 대한 정리를 전부 다 각 결정림마다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전공 분야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는 여기까지는 공부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 연구과제 하는 필요성은 없을 것 같기는 하는데 아까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경화라고 하는 현상, 그 다음에 항복이라고 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연속체로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격자 구조에서 이해하는 거는 결정립에서 이해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45분이나 지났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승로 주교한테 호스트를 넘겨서 잠깐만요. 오케이. 발표는 오민규, 이승철, 박준희, 이영석, 김희수, 최주원 순서대로 해주세요. 넘겨서 들어보죠. 이승로 주교에게 호스트를 넘겼습니다. 이승로 주교가 진행을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야우먼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를 증명은 못했고요. 그 전단 변형률 그 증가에 따른 응력, 배후 응력 변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야우먼 스트레스 레이트로 구한 해는 전단 변형률이 증가를 할 때 그 진동 모드를 보여줍니다. 응력은 진동 모드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야우만 응력 속도로 이제 야우만 응력 속도는 탄성 부산 방정식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형률이 작을 때는 부산 방정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세 스트레스 레이트인데요. 야우마 스트레스 레이트에서 도출한 결과와 다르게 진동 모드를 보여주지 않지만 이것 또한 이제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단조 증가를 보여주긴 하는데 시그마 투투가 0인 그런 특징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선 방정식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 동일한 주제를 혹시 과제를 한 사람 있으면은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트루스텔 했는데 트루스텔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가 또 트루스텔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민규는 나중에 트루스텔 한 사람한테 꼭 그 코멘트를 해주세요. 오케이. 아,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야후만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 전단 상태를 가정하고 응력, 변형 속도, 스핀 회전 텐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순수 강체 운동에서 일반적인 응력 속도는 아래 식과 같고 야후만 응력 속도를 사용한 경우에 스핀 텐서 오메가의 재료의 스핀 텐서를 대입하게 됩니다. 선형 구성 방정식에 응력 속도를 대입하면 아래 같은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풀면은 다음과 같은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응력 속도를 구할 때 배응력이 소송 변형 속도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한 미분 방정식 해에 상수 C를 대입하면 야후만 응력 속도를 사용할 때 해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단 변형률에 따른 응력과 배응력 그래프입니다. 이제 2파이 주기로 진동해서 전단 변형을 클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후만 응력 속도랑 그린 나그디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를 비교했습니다. 스핀 텐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정의하였을 때 배응력 알파의 각 요소는 다음처럼 구해지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린 나그디의 경우에 전단 변형률에 따른 배응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이제 야후만은 이 전단 변형률에 따라서 이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수직응력 성분들도 같이 좀 그려보면 좋을 텐데 그 전단 변형시키는데 수직응력이 막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예.
그리고 지금 요 그래프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전단 변형률 한 1 정도까지는 야우만도 쓸만하네요. 그죠? 그린라그디나 야우만이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보이는 것 같아. 1 근처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좀 확대해서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그 수정해서 제출할 의사가 있으면 수직 응력 성분하고 그다음에 0에서 1 정도 사이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전단 성분, 수직 성분 다 좀 이렇게 그려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 정보를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단 변형률이 1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전단 변형률의 그 수준에서. 그죠? 왜냐면은 그 기준 높이 1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1만큼 밀려나가니까 엄청난 대변형이라고. 그 정도까지 뭐 야우만이 그렇게 아주 뭐 틀리지는 않다. 뭐 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야오만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를 증명할 경우에 스핀 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비례하중의 경우를 고려하면 이 여기 U 닷과 U 역행렬을 내적한 것과 U 역행렬과 U 닷을 내적한 것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강체 운동의 경우에 스핀 텐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고, 순수 강체 운동의 경우 일반적 형태로 나타낸 응력 속도, 야우만 응력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단 변형률의 증가에 따른 응력과 배후 응력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요. 이제 배후 응력을 알파 1, 2 그리고 응력을 시그마 1, 2로 봤을 때 이 루트 3분의 1 시그마 y 제로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재 6.6.2절에 나와 있는 그린 맥클리니스의 응력 속도에 대한 해를 이제 비교를 하고자 했는데 문헌에서 잘 안 나오길래 이제 그린 라그디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일반적 형태로 나타낸 응력 속도가 같고, 교재에서 나온 그 맥클리니스의 이제 스핀 텐서랑 같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봤는데 이제 혹시나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오탈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린 맥클리니스의 응력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린 나디는 이제 회색 그래프로 나타낸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승철이 작성한 거랑 상당히 다르네. 그래프가. 이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해서 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죠. 그러니까는 다른 학생들의 오늘 이 과제물 제출한 것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이승로 조교는 그걸 다 모은 다음에 그걸 포스팅을 해주면 그거를 서로 보고 자기가 잘못 그렸거나 아니면은 잘못 그 자료를 찾았거나 이런 걸 좀 수정해가지고 수정된 거를 전부 다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제 생각에 이승철 학생이랑 다른 이유는 여기에서 보이는 2분의 1
이제 배우 응력에서 2분의 1을 제가 곱한 후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각각 그 네. 미분 방정식에 거꾸로 대입을 해가지고 요게 미분 방정식 해가 틀림없이 된다.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걸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분방 얘네가 해가 맞다. 그린 맥케니가 됐든 그린 나그디가 됐건 요게 해가 맞다. 그린 맥케니하고 그린 나그디가 원래 같은 건데 그냥 같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다르게 나오는 게 있나? 여기 식에서 이 시그마 1, C하고 2 EC 두 같은 거? 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나는 하여튼 예전에 같다고 알았는데 지금 시계 모양이 다 똑같은데 여기 2가 막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없고. 네, 맞습니다. 이 탄젠트 앞에도 2가 들어가냐 빠지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린 맥키니 그린 나그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네, 이상입니다. 이영서. 네, 안녕하세요. 이영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응력회를 증명할 때 교재 예제 6.4의 6번의 어프로치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 조건을 사용해서 응력회가 타당함을 보이는 방식으로 두 가지 응력회 증명을 했고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후만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는 강의 자료와 교재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식이 되어 있고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바꾼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그마 다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는데? 파워포인트를 좀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좀 작아. 슬라이드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안 넘어가고 표지만 보이고 있어. 잠시만요. 이젠 혹시 넘겨지나요? 오케이, 넘어갔어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야후만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는 이렇게 강의 자료와 교재에 적혀 있고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바꾼 거고요. 이걸로부터 시그마 닷 알파 닷 S 마이너스 알파를 각각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복 조건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쭉 정리해서 마지막 이 식에 위에서 구한 세 가지 항들을 대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능력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거는 상세 풀이 과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력과 배후 응력의 전단 변형률 증가에 따른 그 그래프를 작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분 하나하나를 작도하진 않았고 이거를 그냥 유효 응력으로 계산을 해서 X축이 전단 변형률, Y축이 유효 응력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C랑 Y에 그냥 의미의 값을 주었고 이제 그래프 형태만 보자면 6.28, 약 2파이 정도 되고 교재에 기재됐듯이 주기가 6 정도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배후 응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한 응력해는 그린 루키니 응력 속도를 이용한 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시그마 알파, S-알파 9해주고 또 뒷장 먼저 보여드리면 또 각각 필요한 텀들 구해서 속도 항들을 구한 다음에 이 항복 조건 식에 넣어서 또 0이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저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력해도 이제 작동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효 응력으로 작동을 했고요. 야우만 응력과는 달리 이제 단조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후 응력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아까 그 뭐죠? 박준희하고 서로 좀 타협을 봐야겠네.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오케이. 이거 그림 매기가 저렇게 위로 올라가나? 전단 면이 커지면 막 커지네. 오케이. 들리시나요? 네. 기니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단순 전단의 유한소성 변형에 대해서 간단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사용한 증명 방식은 일단 이 강소성 구성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앞서 이영석 학생께서 해주신 거랑 동일한 방법인데 유한소성 변형에서 일관성 조건을 적용을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등방성 경화를 무시한 경우라서 일관성 조건이 좀 단순하게 표시가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코시응력 속도는 이런 식으로 스핀 텐서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배응력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먼저 좌우만 응력 속도를 사용한 응력회를 사용하면 이 스핀 텐서가 라지 W로 대체되면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좌우만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에는 다음과 같고요. 이를 이용해서 강소성 구정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먼저 코시응력 속도를 구하기 위해 각각의 텀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복공면을 통해서 항복면이 아니라 n을 계산을 해서 구성 방정식을 구했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 앞서 배응력 진화식을 가정한 부분을 통해 동시회전 배응력 속도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출된 배응력 속도를 통해서 유한 소성 변형에서의 일관성 조건을 이용해서 이 해가 타당함을 보였습니다. 자우만 응력 속도를 사용할 때 전단 변형률이 증가하면 여기 약 6의 주기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배우 응력의 전단 성분과 응력의 전단 성분은 선형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 응력 속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앞서 그냥 W로 표시됐던 자음한 응력 속도와는 달리 W 뒤에 다른 텀들이 더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응력해가 이런 미분 형태로 나오게 되고 증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그 전단 변형률에 따른 응력해의 변화를 보시면 전단 변형률이 증가할 때 응력해가 단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응력 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진동하는 자음한 응력 속도보다 단조 증가하는 리 응력 속도가 구성 방정식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그린 맥키니가 2명이고 3명, 나머지 또 각각이네. 그래서 뭐 코멘트 할 게 별로 없네. 오케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야옹한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교재를 이제 참고하여 단전 전단 상태에서의 변형 속도 및 스핀 텐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강소성 재료에 대한 배후 응력 진화식과 동시 회전성 속도 그리고 배후 응력 진화식을 1.1, 1.2, 1.3 이케이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1과 1.2로부터 1.4에 이제 응력을 도출을 하고 1.3을 미분을 해서 1.1과 1.4를 이용해서 이제 알파 1, 2를 정리를 하고요. 정리된 1.5 이케이션을 1.3에 대입을 해서 초기 조건을 적용하여서 A는 C 오버 2이므로 아래와 같은 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응력과 배후 응력을 정리를 하였고요. 그 C는 1이고 시그마 Y0는 1일 때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응력, 배후 응력 모두 2파이의 주기로 진동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린 메커니스 응력 속도를 사용한 해를 구해 보았는데요. 그린 메커니스 속도를 사용했을 때 배후 응력 진화식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2.1과 2.2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알파 원원을 정리한 후에 2.1을 미분을 해서 2.3과 2.4의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2.5의 이케이션을 얻었고, 2.5의 식을 이제 체인룰로 정리를 하여서 참고 논문을 참고하여서 2.6의 OD를 일반 해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을 적용해서 배후 응력과 코시 응력을 계산을 하여서 그래프를 이제 모사해 본 결과 그린 메커니스 응력의 경우 특정 주기로 진동하는 현상은 없었으나 탄젠트 항으로 인하여 일정 변형률 이상 변형하는 경우 뉴메리컬 인스테빌리티 발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이 제일 그 근접해 있네, 그 그린 메커니즘 정리한 거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 오늘 발표한 사람들 다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제출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한번 수정 제출하는데, 다른 사람들 발표한 거를 참조를 해도 괜찮아요. 수정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둬도 좋고,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과제물을 참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승로 조교가 받도록 합시다. 이해됐죠? 그리고 보니까 그린 메키니만 여러 명이고 나머지는 다 한 명씩이네. 한 명씩 그 과제를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 좀 수정 보완하고 싶으면은 한번 수정 보완해서 재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부터는 10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죠. 네. 기말고사 날짜가 잠깐만요. 우리가 그 12월 10일에 이제 강의 끝나죠. 그러면은 12월 15일이나 아니면 12월 17일이 수요일 혹은 금요일인데 둘 중에 편한 날짜 정하면은 그때 맞춰서 보도록 하죠. 12월 15일이 편해요, 17일이 편해요. 누가 의견을 좀 각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5일에 저 그 시트 워크숍이라서 기말고사 못 봅니다. 17일로 할까요? 그 다음 주 뭐 22일도 사실 괜찮고 17일 아니면 22일 정도. 17일. 지금 최조원도 그렇고 우민규도 그렇고 17일이 좋다고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17일 날 보는데 혹시 그 불편한 사람 있으면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세요. 22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성적 입력하는 게 한 고주 말까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4일 아니면은 24일 정도까지일 것 같은데 내 짐작에. 22일 좋아요? 오케이. 그럼 22일로 합시다. 기말 시험은 12월 22일 수요일 12시에 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시험 방식도 퀴즈 시험 플러스 과제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했던 부분, 그것만 제가 체크를 할게요.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이번 학기에 대부분 그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 자료 준비를 충실하게 잘 해왔고, 그다음에 일단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학점을 받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